안녕하십니까? 자나깨나 사기 생각, 안전하 선하 사기 생각. 33년 동안 주로 사기 사건을 수사했던 임채원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니어 분들이 잘 당하시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이 보이스피싱이 계속 수법이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신 수법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이스피싱의 피해 실태를 보면 2021년도 발생 건수가 3982건이고요. 피해 금액은 7,744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던 것이 2023년도에 오면은 발생 건수가 18,902건, 피해 금액은 4,472억으로 발생 건수 대비 39%가 감소했고요. 피해액은 약 42%가 감소했습니다. 경찰에서 열심히 단속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숫자를 보면은 8,434건. 이거는 작년 2023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그 같은 기간은 7,363건입니다. 한 15%가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형별로 진화된 수법과 대처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은 한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한 기관 사칭형. 두 번째는 이제 금융기관 대출 빙자형. 세 번째는 이제 지인 사칭형. 메신저 피싱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스미싱. 그 다음에 5번째가 납치 빙자형, 인질형이라고도 합니다. 이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관 사칭형에 의해서 1인 한 사람이 가장 많이 당한 피해 금액 41억을 보이스피싱 당한 의사 선생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가 이제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범인들이 이제 010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가 중앙지검 검사인데 아무개를 아느냐. 그래서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을 구속 수사 중인데 당신 통장이 그 범인들의 자금 세탁에 이용됐습니다. 지금 당신한테 고소장이 한 70건 정도 들어왔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습니다. 이러면서 위조된 검사 신분증과 구속영장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약식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해서 범죄와 관련이 없다면 다시 돈을 반환해 줄 테니까 일단은 돈을 일단 보내야 되고요. 일단 조사부터 하겠습니다 하면서 앱을 깔아라. 조사하기 위해서 앱을 깔아라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앱을 깔았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제 금융감독원에 그러면 네가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범인들이 얘기하니까 이 피해자가 이제 그 금융감독원 번호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이 범인들이 이제 사실은 그 금융감독원 직원 이렇게 사칭하면서 이제 연기를 한 거죠. 그 확인했더니 다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인 걸로 믿고서 이제 그 범인들이 시키는 대로 이제 통장에 있는 돈을 보내고 뭐 대출 받아서 뭐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뜯긴 돈이 이제 41억 원인데요. 이분이 잘못한 게 지금 몇 가지가 있거든요. 몰랐던 게 왜냐하면 환자들만 진료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기범들이 얼만큼 그 수법이 진화됐는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게 010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공공기관, 검사라든지 경찰이든지 어떤 기관에서 전화하는 거는 개인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몰랐던 거죠. 그 다음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앱을 깔아라 그래서 앱을 깔게 되면요. 그게 악성 앱이 깔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휴대폰은 이제 좀비폰이 됩니다. 그래서 범인들이 마음대로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신분증을 보내줬거든요. 근데 검사가 자기 신분증을 함부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또 몰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통장이 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이용됐다면 이분은 피해자인 거거든요. 겁을 먹을 이유가 없는데, 이제 검사라고 이제 사칭을 하니까 놀래서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조사 안 하고 바로 구속영장이 또 발부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조사 없이 됐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로는 거의 조사를 안 합니다. 제가 현직 검사 때 물론 이제 뭐 참고인이나 피의자한테 이제 전화로 필요한 거는 간단하게 물어보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직접 검사실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요. 그다음에 조사하기 위해서 앱을 깐다는 건 더군다나 또 말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이 금융기관이나 이 수사기관이나 어쨌든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수사하는 게 목적인데 그게 돈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어떤 이러이러한 점들을 간과해서 41억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례를 보면은 간혹 보면은 이제 그 킥스라 그래가지고요. 그 형사사법 정보 포탈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그 피의자 이름이라든지 이제 입건된 그런 상황이 이제 거기 뜨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이 입건됐으니까는 킥스에 들어가서 확인해라. 이렇게 이제 가짜 킥스를 이제 보내주죠. 그래서 이름하고 인적사항을 넣도록 해서 이제 또 휴대폰을 그 계좌 정보를 탈취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검찰에서 공문을 또 보냅니다. 당신의 사건이 지금 계류 중인데 첫 번째 이제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는데 서류가 반송됐답니다. 두 번째 다시 보내는 거니까 반드시 이 번호로 연락을 해달라. 근데 그렇게 연락 온 게 지금 010으로 왔거든요. 마찬가지로 휴대폰 번호로 왔는데 수사기관은 절대로 010으로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시면 어쨌든 간에 기관이나 어쨌든 뭐 그런 걸 사칭을 하면서 010으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는 100% 보이스피싱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이 이제 대출 빙자형, 저금리 대환 대출을 이제 해주겠다고 하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제가 아는 대학 교수분인데 한 2천만 원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분이 이제 그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이제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고민은 뭐냐면 대출금이 너무 이자가 비싸다는 거죠.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중에 어느 날 B은행의 그 대리라고 사칭하는 범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어떤 대출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 씨죠? 예, 맞습니다. 지금 A은행에 지금 얼마를 어떤 이자를 주고서 대출 이렇게 받아서 사용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면서 저희 은행은 훨씬 더 싼 이자로 갈아타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다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갚기 위해서는 제가 계좌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일로 입금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이자를 낮춰준다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또 딴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서 2천만 원을 이제 보냈죠. 보내고 나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제서야 보이스피싱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그 계좌가 이게 보내달라는 계좌가 이제 개인 그 계좌 번호인데 그거 조금만 생각했으면 좀 안 당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또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이제 지인 사칭형인데요. 이거는 이제 메신저 피싱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뭐 최고위 과정에서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사기 예방 강의 현장에서 이 지인 삭제, 딸을 사칭한 범인으로부터 온 문자에 속아서 이제 돈을 보낸 사례입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들어왔다가 또 좀 있다가 또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계속 들락달락 그냥 하면서 강의가 끝날 때까지 그러더니 강의를 끝날 때쯤 돼서 그분이 허겁지겁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 제가 방금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상에 올라와서 하는 얘기가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딸이라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휴대폰이 떨어져서 지금 컴퓨터로 접속해서 연락을 하는 거라 그러면서 아빠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보냈더니 그 사진이 좀 들러왔다고 다시 보내라 해서 보냈죠. 좀 있다가 다시 또 아빠 그러면 신용카드를 찍어서 보내줘 그래가지고 또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카드 비밀번호도 알려줘 그래서 알려줬죠. 다 알려주고 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딸한테 전화했더니 딸이 전화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 난 그런 문자 보낸 적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카드 지급 정지를 했는데 그 사이에
그 카드로 상품권 구매 용도로 한 30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요새도 가끔씩 이제 이렇게 휴대폰 떨어뜨려서 액정 나갔다고 이렇게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이 메신저 피싱, 휴대폰 떨어뜨렸다는 이 건으로 해서 1년 동안 보이스 피싱 당한 피해 금액이 990억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반드시 문자가 온 딸이나 지인에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음은 이제 스미싱 피싱, 문자 메시지 피싱인데요. 2021년도 제가 검사 때 아침에 출근하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코로나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초저금리 대출 대상자로 제가 선정이 됐답니다. 근데 1차 통지를 했는데 제가 못 받았고요. 지금 2차 통지를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을 하라고 돼 있고요. 제가 놀란 거는 거기에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주의 사항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문의를 하려면 02번으로 이렇게 유선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일반 보이스피싱인 경우는 이제 주의사항 이런 게 없는데 그게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게 제가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 신청 문의, 그 유선 전화, 그거는 이제 보통 070이나 이렇게 인터넷 전화로 이렇게 연락처가 돼 있으면 사람들이 연락을 안 하거든요. 근데 범인들이 이제 번호를 중계기를 통해서 이제 변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왔다는 게 굉장히 좀 특이했고요. 그 다음에 스미싱 관련해서 한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26억 당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어떤 여자분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등산용품이 내일 이제 배달된다. 이런 이제 그 결제 전표를 받고 놀래서 자기는 그게 산 적이 없거든요. 전화해가지고 나는 그 용품 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뭔가 잘못됐네요. 이러면서 당신의 것들은 이쪽 사항하고 계좌가 도용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금융감독원 직원한테 현금으로 찾아서 인계를 해야 된답니다. 이분은 지금 자기 부친한테 그 상속받은 재산이 되게 많았는데 그게 지금 우체국 통장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4일 동안 우체국에 가서 현금 10,000원짜리로 인출을 해서 본인 아파트 앞에서 범인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거금을 이제 찾기 때문에 창구 직원이 물었죠. 혹시 그 직전에 이 전화 받은 거라든지 어떤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어떤 그런 게 없었습니까? 이랬더니 이제 범인들이 어떻게 이분한테 교육을 시켰냐 하면은 은행 창구 직원도 범인들하고 공범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이제 적당히 둘러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민갈 자금을 지금 뭐 마련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범인들이 이 교육시키는 대로 따라 했기 때문에 놓쳐버렸죠. 그래서 돈을 찾아서 전달하고 나중에 이제 알았지만 벌써 돈은 대부분은 다 이제 해외로 다 빠져나간 상태였고, 물론 나중에 범인은 검거됐지만 거의 찾지 못했고요.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이분이 받은 문자가 그 연락처가 보면은 03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선 전화번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바로 전화할 게 아니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을 하면 이게 변작이 된 게 아니고 진정한 것이라면은 주소하고 지도가 뜹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번호를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뭐 정수기라든지 어떤 전자제품 뭐 구매했다고 결제됐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거기 이제 유선 전화번호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그 번호로 이제 이게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그 대리점이라든지 어떤 그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곳이 안 나오고 전혀 엉뚱한 것이 뜨거든요. 이건 다 번호가 변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만약에 이 번호로 확인을 했다면 26억 그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건데 이 납치 빙자형이 있죠. 인질형이라고도 하는데 가족이나 친척들을 이제 그 사칭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수법이 지금 굉장히 진화가 됐습니다. 2007년도에 지방에 근무하는 모 법원장이 그 아들 납치해서 장기를 뗀다. 이걸 막으려면 돈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6천만 원 보이스피싱 당한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만 하더라도 뭐 대포폰을 쓴다든지 굉장히 그 원시적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좀 순진한 그런 정도였는데요. 이게 이제 수법이 진화돼서 어느 정도까지 수법이 진화됐냐 하면은 2021년도에는 어떻게 이제 했냐 하면은 그 아내, 자기 부인의 그 휴대폰 번호를 해킹해서 이 번호를 갖다가 그 부인 휴대폰 번호로 변작을 합니다. 그래서 걸려온 전화가 바로 자기 부인 전화 휴대폰 번호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아내를 이제 납치해서 돈을 이제 요구한 거죠. 돈을 안 보내면은 장기를 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놀래가지고 이제 돈을 보낼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벌써 한 금년 들어서, 그러니까 2021년도는 이제 번호 변작 단계 정도 갔는데요. 지금은 뭐냐면은 AI가 발달돼서 AI로 이제 딥 보이스, 그러니까는 음성을 갖다가 변작을 하는 거죠. 지금 기술로는 3초 이상의 어떤 그 음성 분량만 있으면 음성을 똑같이 이제 변작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실제 사건인데요. 그 딸 그 목소리로 변작을 해서 납치했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기술이 점점점 이 AI를 통해서 생성형 AI 그 기술을 통해서 이제 수법이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일례로 이게 AI가 어느 정도 발전을 했냐 하면은 2022년도 그 콜로라도 박람회에서 그 디지털 아트 에서 1등 상을 한 게 이제 그 AI로 만든 작품이 1등을 했습니다. 그게 우주 오페라 극장이라는 제목의 그 아트였는데요. 그게 AI로 나중에 그 1등 발표하고 나서 보니까 그 AI가 만든 거랍니다. 이게 2022년도에 그랬는데요. 2024년 금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여수 미래교육 박람회 주제곡을 모집을 했는데 1등을 한 곡이 AI가 만든 곡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AI가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범죄도 점점 그런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딥보이스라든지 딥페이스 이런 그걸 활용해서 하는데요. 일례로 2023년도 충남경찰청이 중국 항저우에 가서 보이스피싱 그 1당을 검거를 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토탈 1,5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검거한 조직원 중에 44명이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 현장을 보니까 이 범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검사 얼굴에 그 음성을 갖다가 그 딥보이스로 그 입히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었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검거가 안 됐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 중국 네이멍구에서 이 친구지간에 그 화상 통화를 하면서 딥페이크, 딥보이스, 그러니까는 이게 다 가짜죠. AI로 만든 가짜 그 음성과 그 영상을 통해서 친구한테 8억 원을 이제 그 사기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또 금년도에는 2024년 금년도에는 홍콩의 그 금융회사에서 CFO가 그 직원에게 340억 원을 어디 회사로 보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안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AI로 그 직원과 같은 동료와 같이 화상회의를 하는 그 영상을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돈 안 보내고 뭐 하고 있어 막 야단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직원이 이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340억 원을 보냈습니다. 결국 사기를 당했죠. 이게 그러니까 AI가 좀 악용되는, 그러니까 이 GPT가 이게 웜 GPT라 그래가지고 다크웹 그 영역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범죄에 이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이제 또 AI를 활용하는 게 요새 많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가끔씩 볼 수 있는데요. 많이 알려진 분들 있죠. 유명인들, 뭐 이부진 씨라든지 뭐 하여튼 그 영화 배우들 뭐 아주 우리가 아주 친숙한 사람들을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권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명인 사칭
투자 리딩 사기가 굉장히 좀 많이 요새 이제 유행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사기를 치려면 일단은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신뢰를 쌓아서 경계복을 허물라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떤 그 돈도 들고 그러는데 이미 알려진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사진이나 그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만든 AI로 만든 그런 영상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무임승차하는 거죠. 쉽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착오에 빠뜨려서 사기를 칠 수 있다는 점을 악용을 하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투자 리딩 사기인 경우는 이게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이제 분류가 안 돼가지고요. 왜냐하면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보면은 재화나 용역을 가장한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히 계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에 속아서 투자 리딩 사기에 속아서 돈을 보냈더라도 바로 계좌를 지급정지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즉시 지급정지가 안 되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시간 한 며칠씩 걸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는 벌써 내가 보낸 돈이 다 인출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뭐 입법적으로 좀 보완이 되어야 될 사안인데 지금 아직까지 입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인들이 수법이 자꾸 이제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보내면은 바로 뭐 계좌가 지급 정지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지연 인출 제도라든지 굉장히 이게 그 단속도 강화되고 이러니까 이제 범인들이 또 수법을 또 바꾸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돈을 보내게 해서 돈을 인출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금괴를 이제 사도록 활용하는 거죠. 이제 실제 사건인데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그 피해자한테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지금 그 보이스피싱 관련 그 자금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러면서 검찰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자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 범인들 일당이 이제 그 금 거래소에 가가지고 이제 금을 사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돈은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이제 보내는 그 돈으로 이제 그 금괴 대금을 결제하도록 이렇게 해서 마치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제 그걸 사는 것처럼 입금을 가장해서 그리고 이 범인들은 그분들 대신 그 자금을 금을 사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금으로 가져가서 이거를 처분해서 돈을 보내는, 다시 말해서 현금 인출을 대신해서 금괴를 활용한 그런 신종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계속 연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또 이게 당하는 유형이 다릅니다. 이제 2024년도 금융감독원이 그 작년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분석했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은 기관 사칭형, 다시 말해서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많이 당하는 연령을 보면은 20대 이하, 다시 말해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라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면은 굉장히 겁을 먹거든요.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환 대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이런 말이 이제 속아서 당하는 유형은 30대, 40대 가장 경제 활동을 왕성히 하는 그런 연령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신저 피싱을 많이 당하는 연령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한 50대, 60대 이제 이분들이 많이 당합니다.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이스피싱 그 조직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 보면은 굉장히 하여튼 수백 명이 이게 팀을 이루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총책이 있고요. 총책 밑에는 이제 대출 사기만 전담하는 1팀, 이렇게 대출 사기 전담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사칭팀, 이제 주로 이제 기관만 사칭해서 이제 시나리오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이제 그 받는 통장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포 통장 수집팀, 또 이런 3팀이 이제 그런데요. 그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또 수집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직이 이제 해외에 있고요. 그 조직도 이제 국내 조직하고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또 팀장, 그 다음에 또 이 콜센터 상담원들이 또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또 현장에 가서 돈을 또 수거하는 수거책, 뭐 이렇게
그래서 조직으로 이루어지고요. 대부분 이제 총책들은 다 외국에 있어서 검거가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범인들 검거가 어려운 이유는 주로 이제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고, 점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이 간첩들처럼 점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그 중요한 그 총책들은 다 해외에 있기 때문에 신병 인도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번호를 변작을 한다 그랬죠. 중계기라 그래가지고 이 번호를 바꿔주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변작을 하기 때문에 검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옛날 초창기 때는 이제 이 중계기가 한 군데 이제 고정돼 있었거든요. 뭐 옥상에 놓는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게 금방 이 발각이 되니까 이제 상당히 외딴 뭐 섬이라든지 이런 데 하다가 이제 더 수법이 발전돼 가지고 이제 자동차에 중계기를 싣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것도 또 불안하니까 그렇게 이제 무선으로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한다든지 또 이제 유선으로 연락하고 막 이게 다 섞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최초의 이 보이스피싱이 발신한 발신지 추적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점점 더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황당한 게 있습니다. 이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 그래가지고요. 일단은 이제 그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범인들한테 이제 팝니다. 팔면은 이제 그 범인들이 그 대포 통장으로 이제 이 보이스피싱을 해서 이제 그 통장으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주면은 이게 돈이 입금되면은 이제 이 휴대폰에 뜨잖아요. 돈이 들어왔다든지 뜨면은 빨리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통장 분실 신고를 냅니다. 그래서 인출을 하죠. 그러니까는 그 범인들을 한때 또 이게 사기치는 이유는 이게 대포 통장 만들어서 보이스피싱 하는 것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신고를 못할 걸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 이제 서로 이 사기꾼이 또 더 큰 그런 또 고도의 또 사기꾼이 있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범인들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극단적인 선택한 취업준비생 사건이 있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전북 순창에 있었던 그 학생이 젊은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이제 그 당신 통장이 금융계좌 사기범에 연루가 돼 있다. 그래서 무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인출해서 그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지금부터 이제 전화를 끊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수배를 한다. 이렇게 겁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북 순창에서 정읍까지 가서 이제 돈을 420만 원 인출해서 KTX를 타고서 서울에 와서 이제 주민센터에 이제 돈을 거기 있는 그 보관함에다 돈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조 배터리까지 이제 준비하고 해가지고 11시간 동안 전화를 이제 안 끊었죠. 못 끊었죠. 계속 이게 그러다가 뭐 이렇게 참 잘못해가지고 중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자기는 이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는 걸로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결국 그 범인들은 나중에 잡히긴 잡혔지만은 그 젊은 청년이 이제 그 유서를 썼는데요. 뭐라 그러냐면은, 검사님, 저는, 휴대폰 그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홍보도 많이 하고 그걸 좀 알았으면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걸 몰라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더 마음 아픈 얘기인데, 이번에는 이제 대출 빙자형의 그 사기당한 그 자영업자가 또 극단적인 선택한 사례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 위기에 처한 그 자영업자가 이제 그 1차적으로 이제 그 캐피탈로부터 이제 대출을 그전에는 이제 은행부터 이제 은행한테 대출을 받았는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제 캐피탈에 이제 하고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대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앱을 깔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상담을 했는데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애초 이제 처음 대출 받았던 은행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대출 이렇게 상담하고 계약하면은 이거 뭐 약관 위반이고요. 신용불량자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발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고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변제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뭔가 의심이 들어가지고 이제 은행하고 이제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이제 물어봤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진짜 제가 신용불량자가
자가 됩니까? 물어봤더니 그게 다 맞답니다. 놀래가지고 이제 그 범인들이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1,200만 원을 인출해서 자기들 직원을 보낼 테니까 이제 전달을 하면은 이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만나서 돈을 이제 전달했습니다. 전달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범인들이 타고 가는 그 택시 번호를 기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범인들이 이제 신용카드를 결제했고요. 현장에 CCTV가 있어서 범인은 잡혔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지만은 이 피해자는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그의 여름에 가족들하고 이제 그 동해안에 가서 이제 놀았던 그 장소에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뭘 몰랐냐 하면은 대출 상담을 위해서 앱을 깔아라 그랬는데 그 앱을 깔은 게 바로 전화 가로채기 수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인들이 역할 분담해서 그렇게 된 거고 나중에 이제 잡힌 전달책은 보니까는 한 10년 동안 이제 대학 강사를 했는데 생활고를 이제 못 견뎌서 결국은 이제 그런 법행에 가담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하여튼 이런 사건들이 배우 지망생이 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다가 구글 본사 담당 직원이라 그러면서 재고조사한다 이러면서 핀 번호를 보내라. 그래서 핀 번호를 보냈는데 핀 번호 보내버리면 그냥 그 상품권을 그냥 주는 거하고 같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한 200만 원 사기를 당했는데 결국 또 극단적인 선택을 너무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법들을 보면은 이제 모바일 초대장을 보내서 또 이게 링크 있죠. 인터넷 링크를 누르게 하는 순간 또 악성 앱이 깔리고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가 다 털립니다. 또 그다음에 교통 범칙금 고지서 이렇게 날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유심히 보면요. 거기가 010 이렇게 휴대폰 번호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이거 번호 변작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는 게 이제 건강검진 안내소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검진 안내소가 오면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이제 그 연락처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것도 또 010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휴대폰에서 이렇게 문자가 올 때 이게 발신 번호가 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010으로 오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도 잘 안 통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송달, 이게 서류가 이제 간다. 이게 도착이 갈 겁니다.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밑에 자세히 보면은 또 010으로 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 수법이 또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당신이 했기 때문에 이제 부과되었습니다. 과태료를 확인해 하세요. 그러면서 또 링크를 또 이렇게 번호를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요새 또 해외 직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해외 직구를 많이 하면 당신이 통관 세금 연체했다. 그래서 연체료를 내라.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요새 수시로 봤는데 이제 부고장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가짜 부고장은 어떻게 돼 있냐면 부모님께서 별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부고를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모바일 부고장 되게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 부고장은 그게 아니고 누구누구 이름 나오고 어머니 누구누구가 이렇게 별세 이렇게 좀 자세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의 연락처라든지 이런 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고장 때문에 이제 피해를 당해서 조심하라고 이렇게 오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특히 부고장 이거 제가 받은 것만 해도 내 지인들이 한 대여섯 명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시니어 여러분들은 좀 각별히 부고장 이렇게 왔을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기타 수법에 있어가지고는 또 큐싱 보이스피싱이라 그래가지고 QR 코드를 악용해서 우리가 이제 따릉이라든지 자전거 같은 거 보면 QR 코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가짜 스티커를 이제 덧붙여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또 사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QR 코드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배를 또 오배송했다. 택배 주소가 좀 잘못돼가지고 지금 반송됐는데, 이거를 좀 정정해달라. 또 이런 식으로도 오고요. 제가 지난달에 받은 건 뭐냐 하면은, 저도 모르는 저의 어떤 보유 자산을, 긴급히 환급해주겠다고 이제 옵니다. 그때 이더리움을 갖다가, 보내주겠다. 1차로 보냈는데 또 제가 이 환급 신청을 안 해서 다시 보낸다는 취지로 이렇게 보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되게 황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법이 더 이제 진화된 게 저도 가끔 이런 전화를 받는데요. 어느 카드 회사 지금 발급됐다고, 심지어는 지금 카드 발급됐는데 어디로 배달하면 될까요? 이렇게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요.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옵니다. 실제로 당한 분인데요. 1억 7천만 원 당했는데 최근에 당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무심코 이제 자기가 이제 받았는데 전혀 자기는 카드 발급 신청한 적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아, 저는 신청한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게 뭔가 인적 사항이 도용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헬프 도움이라는 그 앱을 깔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앱을 깔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금융감독원에 구제 신청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332번을 알려줘서 거기다 신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금융감독원의 그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작년에 그 사기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구제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담당 검사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알려준 전화번호를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담당 검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사건 번호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일단은 이거를 갖다가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갖다가 찾아서 금융감독원이 인정할 수 있는 계좌로 예치하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게 이상이 없으면은 이걸 돈을 돌려주고 또 이 사건은 무혐의 처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쪽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찾아왔길래 돈을 찾아서 1억 7천만 원 전달했는데요. 결국 보이스피싱이죠. 이분이 잘못한 게 뭐냐 하면은 헬프 도우미 앱을 깔아라. 이 순간 이제 마찬가지로 전화 가로채기 수법에 의해서 그 범인들이 몇 사람이 이제 짜고서 역할 분담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당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앱을 깔아라 하는 순간 이제 그냥 게임은 끝나버리거든요. 절대로 까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이제 이 수법들이 이제 통장 묶기라 그래가지고요. 얼마 안 되는 돈을 몇십만 원 정도를 갖다 통장에다 이제 이렇게 특히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자영업 하는 분들 있죠. 거기 이제 그분들 계좌가 이렇게 인터넷에 뜨잖아요. 물건 팔고 이제 어느 계좌를 넣으라고 뜨는데 거기다가 돈을 몇십만 원 넣고서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신고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계좌가 지급정지되니까 이분은 그 계좌로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영업이 거의 이제 불가능할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면 이제 범인들이 전화해서 계좌를 풀어줄 테니까는 돈을 이제 300만 원, 몇백만 원씩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통장에 있는 게 전체가 그냥 동결이 돼버리니까 영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지못해서 이제 돈을 보내고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해서 금년 2024년도 8월 달에 이제 법을 바꿨습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바꿔가지고 이와 같이 통장 묶기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하도록. 다시 말해서 계좌는 지급 정지가 되지만은 내 통장에 있는 돈 전체가 지급 정지가 되는 게 아니고 들어온 돈 일부만 이제 지급 정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풀렸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돈을 이제 우리가 아차하고 잘못 보냈을 경우는 이제 바로 은행에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나 이제 경찰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3일 안에 이게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사건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은행에 정식으로 구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된 게 풀리거든요. 이제 요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좌 이체형보다는 이제 현금 전달형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시 지급정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게 지연 인출 있죠. 그게 30분 동안 이게 골든타임인데 그렇게 이제 규제가 심하니까 이제 범인들이 이제 통장으로 안 받고요. 현금으로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계좌 이체형보다는 현금 전달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이제 법이 개정돼서 현금을 전달받은 경우도 보이스피싱에 넣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전달하고 나서 바로 이제 경찰서의 수사기관에 구두로 이제 지급정지를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가서 서면으로 이제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피해 경위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피해 구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돈을 보낸 것이 아니고 아까처럼 휴대폰 떨어뜨려서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경우 이제 신분증만 보낸 단계에서 만약에 그걸 알았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 범인들이 신분증 사본만 가지고서 돈을 빼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휴대폰, 신분증 사본 가지고 이제 일단은 알뜰폰을 개설을 합니다. 알뜰폰은 굉장히 쉽게 개설이 되거든요. 개설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신분증 사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은행에서 이제 대면으로 이제 통장 개설이 되는데
뭐 증권 계좌라든지 일부 계좌는 비대면으로 아직도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개설할 경우는 일단 알뜰폰으로 이제 개인 인증을 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통장을 하나 개설하면 내가 만약에 통장이 한 10개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새로 개설한 통장으로 한 군데로 돈을 오픈 뱅킹 시스템을 통해서 한 군데로 다 돈을 담아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범인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뽑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주위의 사람들 보면은 그 당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운데요. 만약에 통장을 내가 보내고 이게 보이스피싱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일단은 돈이 인출되지 않도록 통장을 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이렇게 딱 치면은 금융감독원 사이트가 뜹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그 인적사항, 그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통장이 일단은 이제 묶여버리죠. 이제 거기서 인출이 안 되거든요. 일단 돈을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된 게 과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이렇게 치면은 금융결제원 사이트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지금 개설된 계좌 현황이라든지 카드 현황이 이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할 것이 한 사람당 그 휴대폰을 이제 몇 개씩 이제 개설이 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내 명의가 도용돼서 개설된 휴대폰은 없는지, 그래서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라고 이렇게 딱 입력을 하면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사이트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휴대폰 가입 현황이 다 뜹니다. 그래서 내가 몇 개가 지금 떠 있고 또 심지어는 또 추가 그 휴대폰 개통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개통되면은 이메일로 그걸 이제 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달에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 이제 좀 더 강화가 됐는데요. 그 대면 편취형에도 즉시 계좌 지급 정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있는데 1년 이상 징역,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사기를 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내지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금년 8월 달부터는 이제 통장 복귀, 협박 문자라든지 어떤 협박을 당해서 내가 통장이 이 지급 정지가 됐다는 걸 소명을 하면은 지급 정지가 즉시 이제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이스피싱하고 이제 비슷하지만은 아직도 보이스피싱으로 분류가 안 돼서 즉시 지급 정지가 안 되는 그런 부류의 그 사기 유형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이제 로맨스 스캠, 그 SNS 등을 통해서 친밀감을 이제 조성한 다음에 그걸 빙자해서 이제 돈을 사기치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이 보이스피싱으로 아직 분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즉시 계좌 지급 정지가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 리딩 사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고거래 사기,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 해킹 무역 사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재화나 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되게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본인은 그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보이스피싱 이제 범죄에 이제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 방조인데 젊은 청년들이 많이 당하는데요. 이건 이제 그걸 법원의 입장을 보면 본인들은 이제 그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다 부인하는데 대부분이 다 인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법원이 어떤 경우에 인정을 하냐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생활정보지를 보고 이제 고액 아르바이트다 그러면 뭐 일당 25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전단지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공고 내용을 어떤 경위로 봤는지, 그 다음에 직원으로 채용을 한다 그러면 면접을 봤는지, 그 다음에 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고용주 이름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분을 숨기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 다음에 수당은 얼마 정도 많이 받았느냐, 그 다음에 몇 번 범행을 했는지, 그 다음에 피해 금액은 과연 얼마인지, 그 다음에 자수는 했는지, 뭐 이런 것들 등등이 그 방조범의 기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특징을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보이스피싱, 제가 현직 검사 때 계속 이제 관찰을 했거든요. 뭐 유튜브도 보고 또 이게 사건들을 많이 관찰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막 욕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보복당하거든요. 참교육을 시키지 말고 그냥 조용히 끊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전화는 이제 받지도 말고요. 이제 답답하면 문자가 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확인하고 싶으면 이 전화를 하지 말고 다른 전화로 해야 됩니다. 이게 전화 가로치기 수법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딱 전화가 딱 왔을 때 딱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혼자 있냐, 이렇게 전화 혼자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왜냐하면은 옆에 누가 있으면 상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범인들이 하는 말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죠. 심지어는 내가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범인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저 운전하고 일행들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착하면 전화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못 끊게 계속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1시간 동안 휴대폰 못 끊고 계속 끌려다녔던 청년 그 사례처럼 전화를 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 100% 보이스피싱이거든요. 그 다음에 피해자임을 입증 못하면은 당신은 처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나도 모르게 내 그 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게 도용됐다 그러면 나는 피해자입니다. 겁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입증을 나한테 하라고 하는 거는 그건 보이스피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돈을 찾을 때 이제 은행 담당 직원이나 이 사람들은 다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건 이제 보이스피싱이고요. 그 다음에 항상 번호를 변작을 하기 때문에 꼭 전화를 하고 싶으면은 일단은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 번호를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변작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강압수사, 협조수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중국이나 북한에서 쓰는 용어 같고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제 임의수사라 그러죠. 협조하는 그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에요. 임의수사고 강압수사는 이제 강제수사, 영장을 받아서 하는 강제수사고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직원한테 현금으로 전달해라. 이거는 뭐 100% 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인을 사칭한다든지 뭐 납치해서 뭐 장기를 뗀다든지 이러면 경우는 겁을 먹지 마시고 반드시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을 이제 싼 걸로 이제 갈아타게 해준다 그러면서 미리 선입금을 하라 그러든지 우선 변제를 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그 ATM기라든지 그에서 바로 인출이 안 되거든요. 30분 동안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범인들은 이제 수법을 또 이제 고도화시키죠. 97만 원 넣으라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스피싱임을 알았다. 악성 앱이 깔렸다 그러면은 악성 앱을 바로 삭제를 해야 되고요. 휴대폰을 초기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이렇게 모드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범인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작동을 못 하도록 내 폰이 좀비가 폰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계속 공부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